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시행된 고3 3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중에 문학 파트 해설 영상을 싣고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순서대로 해설 영상이 실릴 거고요. 그 중에 특히 어떤 작품에 대한 해설 영상만 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쪽에 타임스탬프 실어놨으니까 그 부분 클릭하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문학작품 오래된 일기 보도록 합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단편 소설이었죠.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소설 안에서 소설 쓰기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이 겪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이 된 후에 소설로서 그것을 풀고자 하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무의식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의식을 소설 쓰기를 통해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 그리고 성인이 된 후의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를 기준으로 앞뒤로 판단하시면 되죠. 그럼 일단 중략 부분 줄거리 앞에 이 글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나는 주인공이자 서술자이고요.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식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나는 어린 시절의 나예요. 어느 여름날,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이죠. 얼음 과자를 사 먹기 위해 아버지의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훔쳤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무엇 하려고? 얼음 과자 좀 사 먹으려고 아버지의 돈을 훔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처음에는 이랬다 라는 말은 뒤에는 변했다 라는 거죠. 1,000원짜리가 한 장만 있었다면 몰라도 5장이나 있었다. 5장 가운데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지금 이 내용은 뒷부분에 이것과 달라진 주인공의 인식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자기 변명에 불과해요. 나는 지금 얼음 과자를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1,000원짜리 5장 중 한 장을 빼내도 아버지가 모를 것이고 아버지는 꼼꼼한 사람이 아니고 하면서 스스로 내 도둑질은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속담으로 제논의 물대기를 들 수 있죠. 사자성어로 아전인수라고도 하죠. 돈을 빼내고 얼음 과자를 사기 위해 달려가고 마침내 그 달콤하고 차가운 얼음 과자를 입에 넣고 빨 때까지 나의 범죄가 들통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0원짜리는 5장이나 있었고 아버지는 꼼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돈을 훔치고 얼음 과자를 사 먹었어요. 내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그 단단한 확신, 이것의 원천은 욕망이었다. 무엇에 대한 욕망이죠? 얼음 과자를 사 먹고 싶다는 욕망. 그 단단한 확신은 내 도둑질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러니까 주인공이 내 도둑질이 들키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철저히 믿고 있었던 이유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얼음 과자를 먹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이었다. 달콤하고 시원한 얼음 과자를 입에 넣고 빨아먹고 싶은 너무 큰 욕망이 염려와 불안을 잠재웠다. 그러나 이제 얼음 과자 입에 넣었잖아요. 욕망을 충족했어요. 그럼 그 욕망 때문에 가리웠던 뇌 죄의식, 두려움이 점점 드러나겠죠? 얼음 과자의 부피가 줄어들고 숨어있던 막대가 드러나면서 염려와 불안은 저서히 깨어났다.
지금 이게 있는 그대로의 문장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언가를 비유한다라고 생각하면 얼음 과자의 부피는 점점 줄어들고 숨어있던 막대는 점점 드러나죠. 그럼 얼음 과자는 내 도둑질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의미하겠죠. 숨어있던 막대는 아버지에게 혼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죄의식, 불안 이런 것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단단하던 확신은 어느 순간 얼음과자 녹듯 녹아 흘렀다. 이제 확신도 없어져요. 아버지가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이 급격히 기울었다.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5장이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변화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안도의 구실이 되어 주었던 5장이라는 지폐의 숫자도 이제 다르게 해석됩니다. 1,000원짜리가 고작 5장밖에 없었지 않은가 생각이 변화했죠. 5장 가운데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모른단 말인가 또 변화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주의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방금 이 3단계로 진행된 나의 생각은 앞에 내가 했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죠. 5장이나 있었고 5장 중에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고 아버지가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식이 변화했다는 건 학평 문제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자, 얼음이 녹아 손등으로 흐르고 얼음 속에 숨어있던 동그란 막대가 거의 다 드러날 쯤 이제 다 먹었어요. 얼음 과자는 내 입안에서 다만 얼얼할 뿐 더 이상 아무 맛도 내지 않았다. 얼음 과자를 먹고 싶다는 욕망은 채웠고 이제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아무 맛도 나지 않겠죠.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서서히 몰려왔다. 막대를 빨고 있는 내 모습을 친척 누나가 봤어요. 어디서 돈이 나서 그걸 사 먹느냐고 물었을 때 내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도둑질한 돈이니까요. 누나는 고자질을 할 것이다. 아버지가 지갑에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이 글의 주인공은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친척 누나가 무슨 돈으로 사 먹었니? 이제 이 말 하나에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얼음 과자의 막대가 몽둥이처럼 여겨져서 나는 얼른 길바닥에 버렸다. 이 몽둥이는 아버지가 나를 혼내기 위해서 맷찜질을 할 몽둥이겠죠.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것을 후회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올 내용은 중략 부분 줄거리 뒷부분에 나오는 주인공의 소설 내용과도 연관이 되죠. 학교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에게 품었던 것과 같은 바람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다. 무슨 바람이냐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이 바람입니다. 그럼 알 수 있죠. 이 글의 주인공은 과거에도 학교 선생님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같은 반 친구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중략 부분 줄거리 뒤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주인공이 이런 바람을 진심으로 빌었다. 아버지가 정말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 바람은 거의 무의식적인 것이었어요. 즉흥적인 것. 어린아이가 그냥 혼날 게 두려워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진심이 아닌 즉흥적인 생각.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그저 종아리와 엉덩이에 떨어질 몽둥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냥 무서워서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뿐. 이런 바람이 진심은 아니라는 것. 틀린 선지로 활용되기 좋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은 미리 소설 읽어서 알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정말로 세상을 떠나버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여러분이 이 주인공의 마음에 이입을 해서 생각해도 엄청난 쇼크일 거예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지만 내가 아버지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그날 아버지가 정말로 죽어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자, 여기서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술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나의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이었다, 공포였다, 너무나 슬펐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손발이 떨렸다, 길에 주저앉고 싶었다 이런 주인공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술도 없어요. 굉장히 담담하게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관한 시도 많이 다뤄보셨죠? 그 중에 대상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슬퍼하는 그런 전개 방식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죽었음에도 담담하게 전개하는 시도 있었어요. 그럼 효과가 어땠죠? 오히려 그 담담함으로 인해서 비극성이 부각되죠.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주관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담담하게 서술함으로써 오히려 주인공이 느꼈을 충격과 슬픔이 더 부각되게 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음속의 바람이 하필이면 그때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오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야단칠 수 없는 몸으로 돌아왔다. 아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있던 이웃 어른의 트럭이 언덕 아래로 굴렀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원인이죠. 왜 굴렀냐면 아버지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자도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옮겨진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일주일을 살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천원의 행방을 따지지 않고 따질 수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라는 말이 한 문장도 드러나지 않지만 주인공이 느꼈을 죄책감과 충격과 슬픔이 오히려 더 이런 서술로 인해서 부각된다는 점. 자, 중략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나는 큰 댁에서 살게 되고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그 이후 방위병이 돼서 근무를 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왔는데 동갑내기 사촌인 규와 함께 지내면서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의 내용은 이 글의 주인공 성인이 된 나가 소설 쓰기에 관심을 보이고 소설을 열정적으로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소설 쓰기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건 내 무의식에 있었던 죄의식, 그거를 소설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봅시다. 내 신경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은, 자, 이 앞에 주인공이 어떤 소설을 읽었거든요. 근데 뭔가 빠직하고 깨달았어요. 볼게요. 소설 속의 소설가, 나아가 그 소설을 쓴 소설가. 자, 주인공이 읽은 소설에도 소설 안에 소설가가 나오나 봐요. 또 그 소설가도 마찬가지고 이 소설을 진짜로 쓴 소설가도 마찬가지고 이 소설가는 어떤 효과를 얻어냈을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효과란 게 뭐냐면 지루하고 장황한 자기 변명을 끈질기게 되풀이함으로써 얻어내려 하고 있는, 그리고 마침내 얻어냈을 그 효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효과에 관해서는 학력평가 문제에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죠. 일단 여기 봅시다. 확실하고 또렷하게 그 효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순간 나는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고 느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효과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학력평가 문제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학력평가 문제 21번의 보기를 보면은 바로 그 소설가가 소설을 써서 얻어내는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죄의식은 서사의 출발점이 되고 또 서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 쓰기는 자아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어 부끄러운 면을 소설을 통해 드러냅니다. 이 치부를 드러내려는 욕망, 그리고 이건 부끄럽다, 은폐하려는 욕망, 이 두 가지가 힘겨루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소설 쓰기죠. 이런 소설 쓰기의 과정을 거치면 자기 변명을 통해서 고백의 부담을 덜게 되면서 드디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정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카타르시스죠. 내 부족한 점, 치부, 내 죄의식 이런 거 소설 쓰기를 통해 풀어내면서 자기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 이 보기의 내용이 아까 그 글에서 얘기했던 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정화. 자, 이 효과를 그 소설가는 거두었을 것이다. 왜 쓰는지도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겠죠. 자기 변명을 함으로써 결국 자기 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의 반영이었는지 분명치 않은 채로 나는 문득 그 소설을 한 권의 일기장처럼 인식했다. 그건 이 소설은 소설가가 자기 고백을 한 일기장이구나. 아마도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쓰지 않겠구나. 적어도 이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 이것이 여름 한낮 폭우가 쏟아지듯이 불쑥 덮쳤다. 이 폭우는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면 앞에 있던 이 생각이죠. 소설가는 일기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인식.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이 폭우는 무엇 하고자 하는 욕망? 소설을 쓰고 싶은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좀 더 쏟아졌다는 건 소설을 쓰고 싶은 욕망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낡은 일기장을 버리고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졌다. 소설을 쓰고 싶어졌다. 그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충동이었다. 생각해보지 못한 의외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나는 딱히 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설 쓰기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소설을 쓰겠다, 소설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쓴 건 아니고요. 그것이 소설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소설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일기, 새로운 방식의 일기를 쓴다는 의식에 붙들려 있었을 뿐이었다. 이 글의 주인공도 소설을 자기 고백처럼 느낀 거예요. 아까 시험 문제의 보기를 봐서 알겠지만 자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의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이야기를 쓰겠죠. 나는 우선 숙제를 하지 않은 날 아침 담임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전근을 가는 상상을 하는 장면. 아까 앞부분 이야기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학교 선생님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숙제를 안 해서 그때 선생님이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아까 친구도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친구는 뿅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 몇 개를 훔친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가 그걸 목격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친구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런 이야기를 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소설 쓰기를 결심하고 글감으로 삼은 경험이 어때요? 자기의 죄의식과 관련이 있죠. 그 부채감을 주인공은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소설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온 문단은 이 글의 주인공이 쓴 소설 내용이죠. 소설 내용 중에 담임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바로 구슬 몇 개와 관련된 친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건 내가 구슬 훔치는 걸 목격한 친구예요.
우리 반 반장은 도둑놈이래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영사되는 바람에 미칠 것 같았다. 주인공이 반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는 내 친구가 내가 구슬을 훔쳤다고 떠벌리고 다닐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이 사라질 리가 없죠. 오히려 그 친구는 왜 내가 도둑질한 걸 떠들지 않지? 무슨 생각이지? 언제 말하려고 하지? 언제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무서웠다. 나는 그 친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기 시작했다. 아프든 죽든 간에 어쨌든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친구가 아프거나 죽어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엄청 끔찍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괄호친 부분을 통해서 현재 성인이 된 나가 덧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시험 문제 보기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드러내려는 욕망, 은폐하려는 욕망 나뉜다고 했었죠. 괄호친 부분은 드러내려는 욕망입니까? 은폐하려는 욕망입니까? 은폐하려는 욕망과 가깝죠. 아프든 죽든 친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히 얘기한 건 치부를 드러내려는 욕망인데 이것에 대해서 덧붙이면서 자기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요. 괄호 안의 내용은 성인의 나가 내는 목소리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를 하다가 뒤쪽에 아이들도 마냥 순진한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에 대한 자기 변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사라져버리라고 주문을 외우기도 했다. 물론 내 바람과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 소설은 소설 안에 주인공이 쓴 소설을 또 집어넣고 있어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과거 경험, 주인공의 내면의식을 자세히 알 수 있죠. 나는 밤에 쓰고 아침에 출근했다. 지난 밤에 쓴 글을 다음날 밤에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을 반복했다. 어떤 부분은 10번도 더 고쳤었다. 열심히 쓰는 모습이죠. 중간에서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쓰기의 진도는 좀 느렸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문장은 낮은 포복으로 아주 조금씩 나아갔다. 문장을 의인화해서 내 소설 쓰기가 더디게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쓰는 동안에 내 안에서 이거 아까 보기에도 나왔죠. 드러내려는 욕구, 은폐하려는 욕구, 이것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걸 우리는 앞에 소설에서 얼추 살펴봤었어요. 문장들은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했다. 그 때문에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이 만들어졌다. 왜 이런 문장들이 만들어졌다고요? 두 문장이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 두 문장은 어떠한 욕구, 드러내려는 욕구, 은폐하려는 욕구, 이 두 욕구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앞에 쓴 문장을 덮기 위해 새로운 문장을 고르는 식의 글쓰기, 이런 것은 진을 빼내는 작업이었다. 피곤, 수면 부족, 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학적 열망, 소설 쓰기에 대한 열망이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이것에 붙들려 끈기 있게 문장들과 싸웠다. 자, 여기까지가 학력평가에 실린 지문입니다. 어린 시절 주인공의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소설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통한 자아 성찰과 자기 정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분석 파일 통해서 이 글의 내용 자세히 살펴봤고, 우리 그럼 변형 문제 파일 통해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오래된 일기 변형 문제 파일입니다. 파일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아까 봤던 분석과 관련된 파일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분석 파일을,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시면 변형 문제 파일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변형 문제 중에 1번을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앞부분은 학력평가 변형 문제가 실려 있거든요. 그 중에 1번 변형 문제 풀어봅시다. 가장 간단한 내용 확인 문제라서 같이 풀어볼게요.
윗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줄곧 빈곤하게 살아왔다. 이 글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이. 2번.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 자, 나가 아버지가 사라지기를 바란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건 아니죠. 그래서 원인이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3번.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번. 소설가가 된 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소설가가 된 모습도 일단 등장하지 않거니와 소설가가 된 후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내용도 없고 또 주인공이 아버지를 이해해야 할 만큼 아버지가 어떤 문제되는 행동을 한 적도 없죠.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맞는 답. 어른이 된 후 일과 소설 쓰기를 병행하고 있다. 밤에 쓰고 아침에 출근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가장 간단한 내용 확인 문제가 학력평가에 출제가 됐고 이것에 대한 변형 문제 풀어봤어요. 이외에도 학평 변형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도 이렇게 같이 실려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분석 파일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 변형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현대소설 오래된 일기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작품은 고전시가 중에 가사 작품이죠. 총석곡입니다. 총석곡은 강원도에 있는 총석정과 관련이 되어 관동 팔경 많이 들어보셨죠?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8개의 손꼽히는 명승지를 관동 팔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자, 총석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석곡은 관동 팔경 중에 하나인 총석정 일대의 풍경을 구강이라는 사람이 기행한 경험을 서술한 일종의 기행문이에요. 그럼 이 글의 서술자는 총석정 주위의 풍경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사 작품이니까 사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겠죠. 몰아라 어서 보자, 총석정 어서 보자. 총석정 좋단 말을 일찍이 들었거니. 지금 총석정을 얼른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설렘이 드러나죠. 총석정이 아주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 궁금하다. 이런 의미예요. 바람 불면 못 보려니 몰아라 어서 보자. 여기도 여전히 총석정을 빨리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을 알 수 있죠. 바람이 불면 못 본다는 내용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벽해 위에 높은 집이 저것이 총석정인가? 드디어 총석정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에 높은 집이 총석정인가? 지금도 총석정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총석정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학평 문제에 이미 총석정의 위치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깎아지른 낭떠러지 끝에 총석정이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벽해, 이런 바닷물 위에 이렇게 총석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올라보니 후면이라 전면으로 보으리라. 지금 이 글의 화자는 총석정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서서 살펴보니까 주변 풍경을 내가 전면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 풍경을 전면에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전면에서 풍경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배되어라 사공들아 풍랑이 일지 않아 총파로 돌아져 총석 전면 보게 하라. 자, 총석정에 관한 언급은 간단하게 끝내고 지금부터 나오는 화자의 언급은 모두 총석정 주위에 있는 돌기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기암괴석이 바로 돌기둥에 해당하거든요. 이 총석정 주위의 돌기둥 사진을 찾아보면 바위인데 정말로 조각을 한 것처럼 예쁘게 깎여 있어요. 진짜 이 화자의 말대로 어디 하늘에 있는 궁궐의 기둥으로 쓰일 법한 아주 아름다운 돌기둥들이 여기 주위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석입니다. 돌기둥이라고 언급될 수도 있고 총석이라고 언급될 수도 있어요. 배 띄워라 구비마다 따라져 볼량이면 지금 화자는 동해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돌기둥을 봤겠죠. 너무나 아름답고 기이한 풍경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네 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읽어봅시다. 영소전 태을궁을 지으려고 경영턴가. 영소전 태을궁은 1000개의 궁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지으려고 돌기둥을 만들었던가. 돌기둥 1100개를 육모로 깎아내어 개개히 묶어 세워 몇만 년이 되었던지. 돌기둥 1100개, 이것도 과장법이죠. 이것을 육각기둥 모양으로 깎아냈다. 하나하나 묶어 세운 지 몇만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황량한 데 버렸으니 배 없어 못 실린가? 이 황량한 데는 지금 돌기둥이 서 있는 동해겠죠. 이런 동해에 지금 버려져 있는데 배가 없어서 이 기둥을 하늘로 갖고 가지 못했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돌기둥이 아름답고 기이해서 1000개의 궁궐에 쓰일만 한데 지금 여기 동해에 있는 거는 배가 없어서 못 가져갔나? 이제 이런 인식인 거예요. 그럼 이 네 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게 뭐죠?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총석, 돌기둥은 하늘의 1000개의 궁궐에 쓰일 만큼 아름답고 기이하다. 돌기둥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표현입니다. 하우씨 도끼뿔이 용문을 뚫었으나 이 돌을 만났으면 이각기 깎을세며 하나라 우임금이 강줄기를 도끼로 뚫었다는 고사가 있어요. 그래, 하나라 우임금이 이랬다고 하는데 이 돌을 만났으면 이렇게 깎았겠어? 못 깎았을 거야. 영장이 신모하여 코끝에 것 찍었으나 이 돌을 다듬는다고 이같이 고들 쏘냐. 초나라에 흙을 다루는 장인이 있었는데 자기 코끝에 엄청 흙을 얇게 찍어서 장석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깎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장석이 진짜 그 얇게 발린 흙을 코 하나 다치지 않고 깎아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묘한 솜씨예요? 그런데 화자는 이렇게 말해요. 영장, 당신의 솜씨가 아무리 신묘하다고 해도 이 돌기둥을 이렇게 곧게 다듬을 수는 없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고사를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그만큼 돌기둥이 아름답다. 이런 신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돌기둥을 깎아도 이렇게 깎을 수는 없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도끼로 용이히 깎았으며 어떠한 승묵으로 천연히 골랐는고. 아까 앞에 얘기랑 연관이 되죠. 어떠한 도끼로도 이렇게 깎을 수는 없고 어떠한 승묵, 아까 돌기둥이 곧게 뻗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활용을 해도 이렇게 곧게 뻗을 수는 없다. 그리고 돌기둥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끈없이 묶었으되 틈 없이 묶었으며 풀 없이 붙였으되 흔적 없이 붙였으니 공력을 이리 들여 무엇에 쓰려 하고 한 묶음씩 두 묶음씩 세운 듯 누인 듯 직유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대꾸법도 사용해서 돌기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괴히 꾸몄다가 세인에 노리게 되어 시집고 노래하여 기리기만 위한 것인가? 돌기둥이 너무 아름다운데 뭐에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에 노래되려고 이렇게 만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괴히, 노리게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아래쪽에서는 관동 8경을 열거하고 있죠. 총석정, 삼일포, 청간정, 낙산사, 경포대, 죽서루, 망향대, 월송정. 이것을 나열한 이유는 이 뒤의 문장 때문이죠.
이 일은 관동팔경, 자웅을 의논 말라. 자웅을 겨룬다 이런 얘기하죠. 너네 이 관동팔경, 너네 승부겨룰 생각하지 마라. 왜? 총석정 일대의 경치가 최고니까. 천하의 두 총석은 응당다시 없으려니 천하의 두 개의 해는 뜰 수 없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총석정 일대의 경치가 최고다. 예찬하고 있습니다. 예찬을 잇고 있어요. 물 중에는 동해수가 최고고요. 산 중에는 금강산이 최고고 폭포에는 구룡폭포가 최고듯이 돌로는 총석이 최고예요. 자, 이것도 대꾸법을 활용해서 그 돌기둥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걸 예찬하고 있습니다. 장관을 다 한 후에 다시금 혼자 말이. 자,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이 글쓴이는 총석정 일대 경치를 구경했어요. 그리고 이 글쓴이는 회양부사로 재직했을 때 지금 관직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연을 본 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괴외 기걸하온 사람 이 같으니 있다 하면 천리를 멀다 않고 결단코 찾으리라. 빼어나게 뛰어난 인재가 이 같은 사람이 있다 하면, 이거 돌기둥, 아까 그 총석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 천리를 멀다고 하지 않고 그 인재를 반드시 찾을 거야. 인재를 찾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란 일을 열심히 하게 하겠죠. 나는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어요. 양반들이 자연을 노래할 때 자연을 예찬하거나 혹은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정도로 마무리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유교적인 관념이랑 연관시키는 그런 작품이 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념을 내비치는 작품을 보기에 제시하고 이것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교적인 삶의 태도도 같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총석곡 분석 파일 통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 문제 하나 같이 봅시다. 자, 이 세 가지 지문이 묶여 있죠. 변형 문제예요. 여기 이거 총석곡이거든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기억,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앞뒤로 잘라서 앞뒤 모두 맞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서리적인 표현, 경영턴가, 못 실린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 총석을 보고 감탄하는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기억은 적절하네요. 니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대상의 외형을 표현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이라 하면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기 공부하면서 직유법이 있었죠. 세운 듯, 누인 듯. 자, 이것은 총석의 외형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죠. 그래서 니은도 적절합니다. 디귿, 대상을 열거하여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 아래쪽에 여기 관동팔경을 열거했어요. 열거한 건 맞지만 경외심이란 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거든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을 열거한 건 아니죠. 리을, 고사를 활용하여 관찰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고사는 여기 이 부분에 나왔죠. 하우씨, 영장. 자, 이걸 통해서 관찰 대상의 아름다움, 총석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디귿을 제외하고 모두 맞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상 특징 같이 풀어봤고요. 우리 그럼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작품 고산별곡입니다. 고산별곡은 연시조거든요. 총 10개의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3개의 수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수, 네 번째 수, 여섯 번째 수.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조기 때문에 앞에 살펴봤던 총석곡과 마찬가지로 사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합니다. 청사는 애워싸고 녹수는 돌아가고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이 자연 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청산이 자기 주위를 에워쌌다는 것 자체가 깊은 자연임을 알 수 있죠. 또 녹수는 그 근처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화자는 자연 속에 살고 있구나. 앞뒤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석양이 거들 때 신월이 솟아난다. 자, 석양,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니까 달이 솟아납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화자가 있는 시간적 배경이 저녁 무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석양이나 신월은 시간의 흐름을 설명할 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것들의 특별한 기능을 부여해서 틀린 선지로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화자는 자연에 살고 있고요. 시간이 저녁 무렵입니다. 안전에 일존주 가지고 시름 풀자 하노라. 감정이 드러납니다. 시름. 화자는 시름이 있어요. 이 시름을 풀고자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한 통의 술을 가지고 시름을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작품에서 술은 시름을 푸는 수단 아니면 흥취를 돋구는 수단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여기 첫 번째 수에 쓰인 술은 시름을 푸는 수단입니다. 화자가 왜 시름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나머지 수를 통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화자의 생애를 고려해 볼 때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기는 한데 출사를 하지 못했어요. 벼슬을 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가의 생을 고려하면 이 시름이 출사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루어 놓은 것 없이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시름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힌트가 되는 내용을 보기에 제시하고 이 시름의 의미를 추측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건 이 시름은 현재 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불만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 아래쪽에 보면 화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시름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세요. 네 번째 수 볼게요. 내 말도 남이 마소, 남의 말도 내 않겠네. 나에 대해 남이 뭔가 말을 하나 봐요. 입을 대나 봐요. 그러지 마라. 나도 당신 말 하지 않겠다. 세상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 하죠. 이 남에 대해선 종장까지 보고 얘기를 할게요. 고산 불고정이 좋아 늙는 몸이로되. 불고정. 고산의 불고정은 작가가 자연 속에서 짓고 사는 정자 이름이거든요. 화자는 불고정이 좋고 그냥 그렇게 늙는 몸이에요. 아까 첫 번째 수를 통해서 우리는 화자가 자연에 산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해. 그런데 아까 초장에서 남이 화자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했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하는데 너네들이 왜 그러니? 이런 말투인 거죠. 어디서 망령난 손이 검다 희다 하나니. 망령이 났대요. 어떤 손님이 망령이 났습니다. 화자는 자연에 살고 있는 걸 봐서 속세의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속세의 사람들이 내 삶을 두고 검다 희다 얘기를 하나 봐요.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려는 거죠. 이런 태도가 싫다, 거부한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은 부정적인 대상이고 화자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보고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쉽게 판단 내리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에서는 화자가 자기 삶에 만족한다는 것을 망령난 손이라는 부정적인 대상을 통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 엊그제 빚은 술이 다만 3병뿐이로다. 술이 나왔어요. 아까 첫 번째 수에서도 술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의 술과 마지막 수의 술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의 술은 시름을 푸는 수단이었지만 마지막 수의 술은 그게 아니에요. 자, 술을 일단 3병 빚었어요.
한 병은 물에 놀고 또 한 병은 뇌에 놀고 이 밖에 남은 병 가지고 달에 논들 어쩌리. 지금 자연과 함께 술을 마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마지막 수에서 이야기하는 술은 바로 흥취를 돋우는 대상,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 뇌, 달 모두 자연이죠.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총 3개의 수 봤어요. 화자는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자신의 삶에 왈가왈부하는 세속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고 또 어떤 시름을 안고 있는데 그 시름을 술로 풀고자 하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 고산별곡의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아까 봤던 문제 여기 고산별곡에 관한 거 16번이거든요. 윗글의 화자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깊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일수의 초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2번, 자기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4수에서 이야기하는 망령난 손이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 거부감, 경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3번, 세속과 거리를 두는 삶을 지향하고 있어. 첫 번째 수에서 자연에 산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번째 수에서 그 삶에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자기 삶에 대해서 말을 대는 이 세속의 사람들로 보이는 망령난 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4번, 자연을 벗으로 여기며 자족하고 있어. 네 번째 수의 중장에서도 드러나고 여섯 번째 수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5번이 틀렸네요. 5번, 운명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어. 운명론적 세계관은 이 글에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고산별곡 살펴봤고요. 마지막 작품 동해 보도록 합시다. 동해는 백석이 쓴 수필입니다. 이 수필이 시험에 실린 부분이 전부는 아니고요. 이 앞부분, 뒷부분에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원래 이 수필을 다룰 때는 그대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는데 이번 고3 학평에서는 이 청자, 그대에 대해서 별로 중점을 두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동해 또 문제로 다뤄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갑시다. 이 글은 수필이니까 당연히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겠죠. 이 글은 어떤 청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의 그대는 진짜 사람 친구가 아니라 바로 동해를 가리킵니다. 이 수필의 처음이 동해여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앞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좀 더 잘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 수필의 특성이 바로 이 부분이 반복이 된다는 것. 맺고 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이 부분이 중간중간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반복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좀 통일감을 주겠죠. 그리고 이 구절을 기준으로 내용이 전환되게 돼요. 이 글의 독특한 서술상 구성이 바로 연상작용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니까 이게 떠오르고 이걸 보니까 이게 떠오르고 자, 이런 연상작용의 전환이 바로 이 구절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은 내용이 전환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맺고 모자를 쓰고 맥주를 마시고 상당히 흥겨운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맺고 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친구를 생각하기는 자,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이때 친구는 동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대 언제나 자랑하는 털개에 청포채를 묻힌 만나는 안주 탓인데 친구를 보고 안주가 떠올랐어요. 이 연상작용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 좋기 때문에 무엇에서 무엇을 떠올렸는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친구에 의해서 안주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주는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것들이에요. 사실 이 가운데 내용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 친구가 동해이기 때문에 그 동해안 근처에서 맛봤던 맛있는 안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주들이 전부 해산물이거든요. 나는 정말이지 그대도 잘 아는 함경도 함흥 만세교 다리 밑에서 님이 오는 털개 맛에 털개 맛 보려고 떠났던 님이 다시 온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 털개 맛에 해가리개를 치고 사는 사람임네. 이 글의 글쓴이도 이 털개를 너무나 좋아한다. 나 이거 기다린다. 라는 것이죠. 무엇 임내, 비음내 같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좀 가볍고 흥겨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하기야 또 내가 친하기로야, 좋아하기로야 가재미가 빠질 겜네. 가재미가 빠질 수 없어요. 잘 아시는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는 회국수에서 먹어도 맛있고 식혜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이런 의미죠. 또 버들게 통구이, 생선구이예요. 이것도 맛있고 횟대 생선 된장 지짐이 이것도 맛있고 명태 꼴국, 해삼탕, 도미회, 은어젓 다 그대 자랑감이지. 다 동해에서 나오는 맛있는 안주입니다. 한 가지 그대나 나밖에 모를 것이지만 괭메리, 학꽁치라는 생선이죠. 학꽁치는 아랫주둥이가 길고 꽁치는 윗주둥이가 길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주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크게 할 말 아니지만 삿뜻한 청사짜리, 그냥 돗자리 위에서 전복 회를 놓고 함소주, 상자째로 갖다 놓는 거죠. 그 소주를 거듭하는 맛은 신선 아니면 모를 일이지. 아, 정말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죠. 이 길게 얘기한 건 동해, 친구가 생각이 나서 친구에 의해서 안주가 연상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맺고 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자,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연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복의 해삼을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네. 7, 8월이면 의뢰이 오는 노랑 바탕에 검은 등을 단 제주 배 말입네. 자, 여기서는 안주에 대한 생각에서 제주 배로 연상이 전환됩니다. 제주 배만 오면 그대 내 물가엔 말이 많아지지. 자, 배가 들어왔어요. 그럼 물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사소하고 정겨운 그런 말들. 제주 배 아주머니 몸집이 절구통 같고 제주 배 아저씨가 조밥에 소금만 먹고 저 아주머니는 막 이랬고 저랬고 이런 내용들이 제주 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제주 배가 들면 마을이 반갑고 제주 배가 나가면 서운하고 그래요. 제주 배가 들어오면 아이들은 또 제주 배를 반깁니다. 물가를 돌아서 막 제주 배를 따라오고 나귀가 산등성이에서 눈을 들어서 제주 배를 따르죠. 제주 배를 그만큼 반가워한다. 이번 7월 그대한테로 가선 제주 배에 올라서 제주 색시하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맺고메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방금 제주 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여러 지인들입니다. 화자가 아는 사람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의 주요 정서는 그리움입니다. 지금 화자는 떠올리는 것, 연상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급한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자, 내 마음이 가는 곳, 이곳이 있다. 조개 껍질이 나이금을 먹는 물살에 낱낱이 키가 자라는 처녀 하나.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에요.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 이 처녀는 이 작가를 무척 기다리고 있나 봐요. 그리고 그대 가까이 송진 냄새 나는 집에 아내를 잃고 슬피 사는 사람 하나. 이 사람을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가의 삶이 이랬거든요. 이걸 고려할 때 지금 이 두 번째 이 사람은 작가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리움의 대상,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4년생 금이가 그대네 동해 근처겠죠?
홍원군 홍원면 동상리에서 난 것도 생각하는 것임네. 자, 마지막 연상작용은 제주 배에서 주변 지인들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동해라는 수필 같이 봤고요. 그럼 동해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여기 18번 풀어볼 거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글쓴이가 경험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쓴 글이다. 이 글은 수필이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 연상작용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 이 구절을 기준으로 연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죠. 3번, 간결한 문장과 격정적 어조를 통해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자, 지금 이런 안주를 길게 나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결한 문장이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격정적 어조가 사용된 적도 없어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동해와 관련된 안주를 나열해서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동해, 그대와 관련된 안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5번, 토속적 분위기를 환기하는 어휘를 구사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첫 번째 나오는 안주, 그리고 제주 아즈맹, 아맹 이런 것도 다 방언이죠. 이걸 통해서 토속적인 분위기를 환기하고 이런 것들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지금 각 작품에 관한 문제만 살펴봤는데 자, 여기 학력평가 변형 문제도 당연히 앞부분에 실려 있고요. 가, 나, 다 세 가지 작품의 종합 문제도 여기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파일 통해서 꼼꼼히 공부하시고 변형 문제 파일 통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석곡, 고산별곡, 동해 해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하실 작품은 현대시 파트죠. 장수산 1과 고요를 시청하다입니다. 두 개가 같이 묶여서 출제됐는데 그 중에 장수산 1부터 보도록 합시다. 정지용의 장수산 1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다뤄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가 장수산 1에서 나와서 좀 안타까워요. 그것도 난도가 꽤 높았다기보다는 이 시 자체를 잘못 해석해서 오답이 높았던 문제거든요. 이 시 같이 보고 난 후에 오답률 높았던 문제 보도록 할게요.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입니다. 장수산을 배경으로 해서 고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혹시 장수산 1이란 걸 시험에서 접했을 때 고요함이라는 걸 꼭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고요함. 뒤에 같이 연계된 작품의 제목도 고요를 시청하다죠. 두 시의 공통 제재가 바로 고요함입니다. 자, 그럼 이 시의 화자는 장수산의 고요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봅시다. 벌목 정정 이랬거니. 자, 벌목, 나무를 베는 건데 정정, 이것은 소리를 의미해요. 나무를 벨 때 쩡, 쩡 하고 소리가 나는 그 큰 소리를 이 한자어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정은 음성상징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나무가 베어져서 쩡, 쩡 하는 소리가 나겠거니. 아름드리 큰 소리 베어짐직도 하이. 이렇게 종결 표현이 좀 낯설어서 여러분이 이 시를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직도 하이 이것은 그럴 법도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할 법도 하다, 큰 소나무가 베어질 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무가 베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듯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까지 읽고 다시 설명할게요. 고리 울어 맹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역시 돌아올 법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짜기가 울어요. 메아리 소리 때문에. 어떤 메아리 소리? 쩌르렁 하는 메아리 소리 때문에 골이 울어서 그 소리가 돌아올 법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부분부터 여기까지 함직도하이란 말을 반복했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정정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쩌르렁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베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청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느냐? 왜 큰 소나무가 베어져서 넘어질 법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아까 장수산의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요였죠. 고요함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대비되는 큰 소리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음성상징어, 청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이유는 그만큼 장수산이 고요하다, 그것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어요. 바로 28번이었거든요. 답이 4번이었는데 4번을 체크하지 않고 1번을 체크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름드리 큰 솔과 베어짐직도 하이, 이것을 관련지어서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장수산의 주제라든지 키워드를 알고 있었으면 절대로 체크할 수 없었던 이 내용을 오답으로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아름드리 큰 소리 베어질 법도 하다라는 내용을 왜 실었다고요? 장수산의 고요함을 부각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에 관한 얘기는 여기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예 주제랑 거리가 멀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 보도록 합시다. 다람쥐도 좇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움직이는 다람쥐도 없고요. 또 맷새도 울지 않습니다. 아주 고요한 모습이죠. 그 깊은 산 고요가 뼈를 저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추워서 뼈를 저린다가 아니라 너무나 고요해서 뼈를 저릴 법하다. 이것은 청각의 촉각화로 볼 수 있겠죠. 감각의 전이입니다. 엄청난 장수산의 고요.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눈도 하얗고 밤도 하얗다. 무엇보다 종이보다 하얗다. 영탄법 쓰였죠. 이 시의 화자가 있는 장수산의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이 한 구절에 다 드러납니다. 일단 겨울입니다. 그리고 밤이에요. 여러분, 겨울은 여름보다 훨씬 더 고요한 느낌이고 밤은 낮보다 더하죠. 겨울의 장수산, 깊은 밤입니다. 얼마나 고요하겠어요.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지금 보름이에요.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한밤 이 골을 걸음이리한다. 자, 화자는 지금 이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장수산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달은 보름달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뜬 밤에 장수산을 걷고 있다. 이걸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달이 보름을 기다려 하얗고 그것은 이 고을을 걷게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이런 표현이죠. 자, 웃절 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후. 장수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웃절 중의 삶의 자세죠. 자, 이 장수산 위쪽에는 어떤 산사가 있나 봐요. 절이 있나 봐요. 이 스님과 화자가 어떤 내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바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스님께서 6판을 졌어요.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요. 총 6판 했는데 6판을 졌는데 웃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스님이 지닌 자세는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초월적인, 달관적인 삶의 자세다. 욕심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게 조찰히 늙은 사나이에 남긴 냄새, 이 웃절 중이 남긴 냄새를 내가 줍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냄새를 줍는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후각을 시각화하고 있어요. 역시나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죠. 자, 스님이 남긴 냄새를 줍는다는 건 이 시의 화자는 이 스님의 삶의 자세를 따르고 싶다는 거죠. 아까 스님이 남긴 자세가 뭐였어요? 여유 있는 자세, 초월적인 자세, 달관적인 자세. 이렇게 살고자 한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이 시에도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네요. 시름이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왜 시름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 이것은 장수산이죠. 그런데 내 시름은 심히 흔들리고 있어요. 장수산은 고요한데 내 내면은 고요하지 않다. 내 외부 상황과 내면적 상황이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화자는 견디겠대요. 견디련다. 차고 오련히 홀로 우뚝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 내. 장수산 속에서 화자는 내 시름을 견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시름은 움직이지만 장수산은 그것과 반대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화자는 장수산의 공간과 하나가 되길 원해요. 마음의 안정을 원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 일치화가 이루어지진 못하고 화자는 장수산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자, 이렇게 장수산 살펴봤습니다. 장수산을 지배하는 이미지가 뭐라고요? 바로 고요입니다. 자, 그럼 장수산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다음 시 볼게요. 자, 아까 봤던 건 분석 파일이고 이건 변형 문제 파일이에요. 장수산과 고요를 시청하다 모두 실려있는 문제 파일인데 우리 그중에 장수산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 지문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메모장에 문제를 옮겨뒀어요. 장수산입니다. 윗글의 시어나 식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벌목정정의 정정은 한자의 음을 차용하여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정정이 한자어로 표현되어 있죠. 고물의 정자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무가 베어지는 소리였죠. 한자의 음을 빌려서 소리를 표현한 것 적절합니다. 2번 뼈를 저리우는데 촉각적 심상을 통해 적막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뼈를 저리우는 게 뭐가 저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깊은 산 고요가 뼈를 저린다. 그만큼 적막하다, 고요하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촉각적인 심상도 맞아요. 3번 조찰히 늙은 사나이는 화자의 정신적 품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정답이 3번이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화자의 정신적 품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절 중의 정신적인 품격을 보여주죠. 화자는 그냥 이 늙은 사나이의 그 품격을 담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내음새를 줍는다. 이 구절은 인물의 탈속적인 삶의 모습에 깊이 감동받은 화자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우절 중은 어떤 삶의 자세? 달관한, 초월적인, 달리 말하면 탈속적인 삶의 자세죠. 세속을 이미 벗어났어요. 이것에 화자는 감동을 받았고 이것을 따르고자 한다. 그 내면을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줍듯이 표현을 한 거죠. 5번 오 견디련다. 이 구절은 대상을 통해 깨달은 삶의 자세에 대한 화자의 고조된 감흥을 드러낸다. 이 대상은 우절 중일 수도 있고 장수산의 고요 자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 깨달은 삶의 자세, 내면의 평화, 달관적 자세, 초월적 자세 이런 걸 추구해야지. 견뎌야지. 고조된 감흥을 이렇게 감탄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장수산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작품 고요를 시청하다 보도록 합시다. 현대시입니다. 앞에 장수산 1 배울 때도 살펴봤듯이 장수산 1과 고요를 시청하다가 같이 묶인 이유는 바로
고요라는 공통된 제재 때문입니다. 자, 고요를 시청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대상을 눈으로 보듯이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시의 화자는 집 마당에서 주위의 고요한 풍경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고요를 시청하다 라고 제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 보도록 할게요. 총 6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연 1년부터 보도록 합시다. 초록으로 쓸어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뭉실뭉실 수국송이로 부푼다. 자, 1년의 주체가 누구예요? 고요입니다. 고요가 한 일이 나와요. 고요는 일단 초록으로 쓸어놓은 마당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 고요는 샘가로 간 거예요. 샘가로 가서 무엇이 되었다? 수국송이로 부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마당이 초록입니다. 겨울이 아닌 건 알겠죠? 뒷부분에 보면 5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늦봄 혹은 초여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당 자체도 고요고요. 수국송이 자체도 고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마당은 굉장히 고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뭉실뭉실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수국송이의 탐스러움을 부각하고 있고요. 색채 이미지도 사용되어 있죠. 2연 볼게요.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가 한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자, 이 부분은 장수산과 연계돼서 출제될 수도 있고 이 작품 단독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좀 커요. 1년에서 굉장히 고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박새가, 감나무에 앉은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었어요. 고요가 사라진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고요의 면적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가 울었는데 왜 고요의 면적이 넓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앞에 장수산 1에서 봤던 것과 똑같죠.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고요를 오히려 부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요할 때 새소리 하나 들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고요한지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고요를 부각하고 있다. 장수산 일과의 공통점이겠죠? 또 감잎들은 유정, 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감잎들을 의인화해서 감잎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유정, 무정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년, 작년에 담가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건 화자는 술을 마시고 있네요. 이런 정오,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 윤기나게 닦은 마루에 꼿꼿이 앉아 들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자, 술 한 잔 마시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소박한 고요, 아버지는 묵묵한 고요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이런 고요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어머니는 점심쯤에 국수를 말아왔고요. 아버지는 그걸 묵묵히 드시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추억을 알 수 있죠. 화자는 고요한 마당에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과거의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연, 초록의 굴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장미가 내쏘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첫 번째 연에서 마당을 초록으로 쓸어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록의 굴림이 점점 더 심해진다. 싱그러운 5월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당에는 덩굴장미가 있나 봐요. 덩굴장미가 향기를 내쏘는데 그것을 붉은 진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붉은색,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싱그러운 계절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죠.
사연에서는 초록초록한 마당의 모습, 그리고 붉게 핀 덩굴 장미, 그리고 그 향기, 이런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5연, 사랑은 갔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술을 마시면서 지난 사랑도 떠올리는 것 같죠? 삼배 올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일단 시골집 마루가 고요를 둘러치고 있어요. 고요로 자기를 똘똘똘똘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요를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둘러치고 있는 고요가 뭐 같다? 삼배 올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고요가 촘촘하게 시골집 마루를 둘러싸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요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고금은 외롭게 홀로 자는 잠자리를 의미하는데, 외로움을 화자의 정서로 연관지어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선생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혹시 이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주의 깊게 듣도록 하세요. 고금이란 건 외롭게 홀로 자는 잠자리라는 뜻이고, 이것을 그냥 시골집 마루가 적막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투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연, 아무것도 새어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자, 이 고요함은 아무것도 삐져나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뭔가 하나를 누설해 놨어요. 뭔가 하나를 쓱 내놨어요. 그것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하는 5월의 날, 비린내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이 은밀한 연주를 누설해 놓은 건데 계절의 싱그러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요를 의인화해서 생각하면 고요는 아무것도 밖으로 안 빼돌릴 것 같았는데 고요가 뭐 하나를 슥 빼돌렸어요. 그게 바로 은밀한 연주인데 이 은밀한 연주란 5월의 싱그러움인 거예요. 5월의 싱그럽고 고요한 풍경. 그것을 비린내 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각적 이미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시는 늦봄, 초여름이라는 이런 싱그러운 계절과 고요를 같이 결합했다라는 점에서 좀 새롭죠. 장수산 일과 고요를 시청하다는 모두 고요를 바탕으로 한 시고 계절적인 배경, 환기하는 이미지가 대조적입니다. 그러면 고요를 시청하다의 문제도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뒷부분에 고요를 시청하다 문제. 자, 간단한 거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 고요를 시청하다 시 나와 있죠? 22번을 메모장에 옮겨뒀어요. 다음 중 윗글의 화자가 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자, 화자가 본 것입니다. 1번, 붉게 물든 마당에 덩굴 장미. 네 번째 연에 나와 있죠? 덩굴 장미를 보고 그 향기를 붉은 진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2번, 샘 근처에 탐스럽게 핀 수국. 이거는 1년에 나왔었죠? 2번, 감나무에 앉아 우는 동박새. 이것은 2연에 나왔어요. 4번, 정성스럽게 삼배오를 짜는 어머니. 자, 어머니는 멸치국수를 말아서 상에 내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삼배올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이 삼배올은 진짜로 본 게 아니라 시골집 마루를 둘러싸고 있는 고요가 이만큼이나 촘촘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활용된 소재죠. 그래서 직접 본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4번. 5번, 어머니가 내온 멸치국수를 마루에서 묵묵히 드시는 아버지. 이것은 3년에서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풀어봤어요. 지금 각각 작품에 대한 문제만 살펴봤는데 학평 변형 문제도 실려 있고요. 두 작품의 종합 문제도 싣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분석 파일을 통해서 두시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변형 문제 파일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수산 1 고요를 시청하다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하실 작품은 고전소설 이대봉전입니다. 고전소설이 대부분 제목이 이 글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글은 이대봉도 주인공이지만 다른 주인공이 하나 더 나와요. 여러분 지문에서는 장원수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름은 장애황이고요. 이대봉은 남자고 장애황은 여자입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거의 비등한 비중으로 나와요. 게다가 남녀의 역할 구분을 두지 않고 이대봉, 장애황 모두 장수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장수로서 뛰어난 능력이 드러납니다. 박시전도 그렇고 이렇게 여성의 능력을 걸출하게 그린 작품들은 당시의 여성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죠.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소설에도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문만 보고서는 장원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대봉전을 이 지문 말고 이 이후에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봉전이 남녀 모두 동등하게 능력을 그렸고 또 둘 다 장수로서 능력을 발휘했고 여자가 장수로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장을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죠. 이대봉과 장애황은 연인 관계였고 시련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고 각자의 위치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도로 배경 지식을 깔고 이 지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를 기준으로 앞부분에는 여자 주인공 장원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남자 주인공 이대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장원수, 장애황이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앞부분 장원수, 뒷부분 이대봉. 그런데 줄거리만 따져보면 사실 앞에 부분 줄거리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 장원수는 선우라는 반동 인물을 제거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선우를 제거하기 전에 총날이라는 이 사람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총날과 맞붙는 장면이 이 글의 거의 대부분인데 이 맞붙는 장면에서 장원수가 장소 이동을 많이 하고 또 이것에 따라 총날은 장원수를 따르면서 공격하려 하고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장원수와 관련된 앞부분의 내용은 여러분이 어디 필기를 하시면서 줄거리를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운곡과 반운사의 기호를 매겼었죠. 기역, 니은. 이걸 기준으로 내용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됐고 또 오답률도 좀 높았어요. 그래서 내용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확실히 정리가 필요하다. 살펴봅시다. 장원수가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하더니 여러분이 이 지문을 처음 봤다면 지금 군사라는 말이 나왔고 장원수라는 말이 나왔고 대장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이윽고 일색이 저물게 날이 저물었어요. 원수가 장대에서 몽사를 생각하고 장대에서 꿈에서의 일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군사를 지휘하더니 과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들거늘 진중은 지금 이 장원수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사이를 의미하겠죠. 세찬 물결이 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과연이라는 부사어가 사용됐고 그 앞에 장원수가 몽사를 생각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장원수는 자기의 진중으로 세찬 물결이 들어올 것을 꿈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에 언급되기 좋겠죠. 자, 진 안으로 갑자기 물살이 오는 것도 좀 기이한 일이죠. 이것은 바로 총날의 흉계입니다. 이 총날은 뒤에서 장원수에 의해 목이 베어지는 적군의 장군이죠. 자, 이 총날이 이 물살을 보냈구나 하고 물을 피하여
자, 지금부터 장원수가 장소를 옮기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동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운곡에 들어갑니다. 운곡에 아예 터를 잡은 건 아니고 운곡에서 잠시 쉬면서 적군들의 동정을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장원수가 이동을 하니까 총날의 병사들은 얘네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따라 가봐야겠죠. 총날이 역시나 기병을 거느려 원수의 뒤를 따라 운곡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원수가 재촉해서 총날의 추격병을 급습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날 입장에서는 장원수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운곡에 계속 있지 않고 반운산에 들어가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장원수는 자기 진중으로 물결이 흘러 들어오자 이걸 피해서 동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운곡에 머물러서 자기 뒤를 따라온 총날의 군사를 죽여버리고 반운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총날은 장원수가 반운산에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겠죠. 자, 이제 총날 봅시다. 총날이 원수를 따라 동편에 이르니 왜 동쪽으로 갔어요? 아까 장원수가 동쪽으로 가는 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동쪽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굴막대의 복병을 만납니다. 자, 복병들이 일어나서 막 북치고 나팔지고 막 함성을 지르면서 화살을 쏩니다. 매복에 당하면 답이 없죠. 총날의 군사가 복병이다 이걸 알고 막 싸우려고 하지 않고 막 스스로 요란해서 죽는 자가 태반이고 총날도 화살이 가슴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굴막대는 나를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굴막대와 총날은 아군인 것 같죠? 왜 아군을 공격합니까?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함성 소리에 듣지 못하고 급습해 죽이니라는 걸로 봐서 굴막대는 총날이 자기 아군이라는 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총날의 군사는 굉장히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죠.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굴막대는 동쪽에서 매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장원수가 운곡으로 가지 않고 진짜로 동쪽으로 갔다면 굴막대의 급습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굴막대는 동편에 매복하면서 장원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총날은 위태롭게 생겼어요. 견디다 못하여 황망히 남은 군사를 거느려 평구로 달아납니다. 거기도 복병이 있습니다. 석용달의 복병을 만나 이 석용달은 장원수의 아군으로 보이죠. 남은 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10명 정도 남았어요. 이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운곡에 장원수의 군사가 매복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원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운곡에 잠깐 있다가 반운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운곡에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고 그래도 복수를 하겠다고 가는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운곡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반운산 좌편으로 돌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반운산에 누가 있습니까? 장원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좌편으로 가다가 원수의 복병이 내달아 적장 총날을 에워싸고 원수가 참사검, 말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검이죠. 이 검을 들고 대호 큰 소리로 부릅니다. 자, 이제 총날은 죽는 일만 남았어요. 자, 총날의 경로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장원수를 따라서 동편에 이르렀다가 굴막대의 복병에게 공격을 받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평구로 달아나다가 석용달의 복병을 만나고요. 또 10명 정도 남았는데 도망치지 않고 운곡에 장원수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반운산 좌편으로 가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장원수는 반운산에 있었죠. 그래서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총날 적자야.
간계로 나를 해하려다가 네 꾀에 너의 군사가 패몰하였으니 너 무슨 면목으로 너네 왕 볼래?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서 네 죄를 씻어라 라고 참사검을 들여서 머리를 베려고 하는데 총날이 순순히 죽지 않죠. 철궁 활을 들어서 칼을 막다가 오른팔에 맞아서 철궁이랑 팔이랑 똑 떨어졌습니다. 다시 칼을 들어서 총날의 머리를 베어 들었습니다. 좀 처참하게 죽죠. 앞부분에 이들로 인해서 주인공들이 고난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면 독자들로 하여금 통쾌함을 줄 수 있죠. 머리 똑 떼는 것보다 팔도 베고 목도 베고 이러면 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좌우 충돌하며 적진 장조를 풀 베듯이 똑똑똑 베고 있어요. 선우의 군중, 지금 장원수가 최종적으로 베고자 하는 대상은 선우거든요. 총날은 선우의 부하 직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선우의 군중이 난리가 났어요. 항오를 차리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달아납니다. 자, 얘기를 하죠. 총날이 이미 죽었으니 반적 선우는 빨리 나와 나의 칼을 받으라. 총날 죽였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선우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빨리 나오라고 사면으로 막 말 타고 돌아다녔겠죠. 빨리 나와라. 그런데 날이 밝아서 본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우의 목을 베진 못했어요. 그럼 선우는 뭐 하고 있었느냐? 선우는 지금 자기의 군대가 죽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장대에 올라서 보고 있었던 거죠. 총날 명장을 따라가다가 얘가 바로 장원수겠죠? 진중이 대란하여 명진장졸에게 대패하여 총날이 명원수의 손에 죽고 이것도 장원수겠죠. 남은 장졸은 흩어져 달아나거늘. 선우는 자기 아군이 장원수에게 당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자기는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대경실색 아주 놀라가지고 성주 남문을 열고 도망갔어요. 원수가 선우의 달아남을 보고 기병을 거느려 따를새 선우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서 남해에 다다라 배를 타고 교지국으로 뿅 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장원수가 여러 장수들과 의논을 하죠. 자, 어떻게 할래? 그냥 보낼래? 아니면 따라갈래? 그런데 이제 선유가 교지로 달아나니 만일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되리라. 따라가 죽여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황제께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승첩,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알리고 남해 태수에게 전령해서 배를 준비하여 타고 선우를 쫓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되니까. 여기까지 장원수의 싸움이었습니다. 장원수는 총날을 베고 선우를 따라서 선우를 죽이기 위해 배를 타고 교지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장원수가 남쪽에 선우와 싸우는 틈을 타서 북쪽에 흉노가 또 침범해 왔어요. 자, 이거는 이대봉이 처리해야죠. 천자가 금능으로 피하게 됩니다. 지금 위험해요.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나 봐요. 이때 이대봉이 배구남에서의 수련을 마치고 금능으로 와서 참전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대봉과 흉노왕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또 최종 보스는 먼저 안 나오잖아요. 아까 선우 앞에 총날이 나왔듯 흉노왕에 앞서서 동돌수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흉노왕이 장대에 높이 앉아 황제의 항복하러 나옴. 명나라 황제거든요. 명나라 황제는 지금 나라가 넘어갈 지경이에요. 원래 이렇게 위태위태할 때 영웅이 딱 나타나야 영웅성이 더 부각이 되죠. 일단 흉노왕은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해서 크게 기뻐하여 진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니 자기 진의 경계를 좀 허술히 했어요. 이걸 틈을 타서 이대봉이 들어온 거죠. 혼자 말을 타고 용감하게. 이런 소년대장, 이게 바로 이대봉입니다. 번개같이 말을 타고 가서 묵특남을 베어 들고 진중에 횡행함을 보고 말을 타고 막 자른 목을 들고 막 돌아다녔겠죠.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중군장 동돌수로 접전하라 하니 동돌수는 중군장 장수인데요. 너 나가서 쟤 없애 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동돌수는 굉장히 용감하게 이대봉에게 대결장을 내밉니다. 자, 말을 타고 왼쪽 손에는 검을 들고 오른쪽 손에는 철퇴를 들고 자기 말 이름이 능운만가 봐요. 이것에 말에 채찍을 치면서 용감하게 달려들더니 사납게 이대봉을 흘겨보고 머리카락이 위로 뻗쳐 소리를 병력같이 질러 왈. 동돌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 모르니? 나 같은 영웅을 낸 것은 너를 잡아서 우리 황제가 통일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 무슨 재주 믿고 하늘의 뜻을 거슬러서 혼자 말을 타고 여기 들어와서 감히 이런 짓을 벌이니? 네 머리를 베어서 우리 선봉의 원수를 갚을 것이니 빨리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호기롭게 도전을 하고 있죠. 동돌수는 굉장히 용감하게 맞섰어요. 말이 마치지 못하여 대봉이 청룡돌을 들어 동돌수의 폐룡검을 2조각에 내어 진 밖으로 던지니 일단 동돌수의 무기 중에 검을 반 조각을 냈어요. 동돌수가 화가 나죠. 근데 철퇴 하나 더 남았잖아요. 철퇴를 들고 대봉을 바라고 이렇게 던졌어요. 그런데 대봉이 휙 하고 피했습니다. 자, 이제 동돌수 무기 없어요. 다시 싸워 10여 합의 승부를 결치 못하더니 자, 이대봉이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막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동돌수를 누른 건 아니에요. 자, 10여 합의 승부를 결치 못하니까 동돌수가 뭔가 수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진을 치는 거죠. 진을 쳐서 이대봉을 결박하려고 한 거예요. 동돌수가 군사를 재촉하여 깃발을 두르니 진이 호련 변하여 팔문 금사진이 되니 대봉을 압박하는 거예요. 대봉이 진중에 쌓여 벗어나지 못할지라. 전술의 하나죠. 이대봉은 하나고 자기 군사들은 여럿이니까 진을 쳐가지고 이대봉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대봉이 당황했을까요? 아니죠. 냉소하고 있습니다. 대봉은 비웃었어요. 네가 진을 쳐? 내 실력을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진언을 외웁니다. 중얼중얼 했더니 신이 등장을 해요. 후토신장과 기백뇌공. 이 두 신은 날씨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토지, 바람, 천둥, 번개. 이 두 신들이 나와서 구름을 막 만들고요. 천지가 어두컴컴해지고요.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요. 갑자기 비도 오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 소리도 엄청 커요. 후토신장과 기백뇌공이 흉노왕의 군대를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한 건 아니에요. 내용 파악 확실히 하세요. 그냥 날씨에 변화를 준 거예요. 변화를 줘서 상대편 군대가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베는 건 누가 해요? 이대봉이 해야죠. 적진 장졸이 황겁, 겁을 집어먹었어요. 능히 항호를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쳤던 금사진이 변하겠죠. 이대봉을 압박하고 있던 진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이대봉이 정신을 가다듬어서 자기 말 이름이거든요. 자기 말에게 채찍질을 해서 자기 무기를 높이 들고 남으로 가서 주작장군을 싹둑 빼고 북으로 가서 현무장군을 싹둑 빼고 앞에 군사는 뒤에 군사 죽는 줄 모르고 서편장수는 동편장수 죽는 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적군들의 목을 베고 있는 겁니다. 또 대봉의 칼이 번듯 하면서 동돌수의 머리를 뱄습니다. 중군장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대봉이 적군들의 머리를 싹둑싹둑 베고 있는 이 장면 바깥에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토신장과 기백뇌공이 이렇게 날씨를 변화시켜서 지금 어두컴컴해요. 지금 이 안에 사람들도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누가 죽는지 알지 못하는데 밖에 있는 흉노왕이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흉노왕이 언제 알게 되느냐? 자, 일단 동돌수의 머리를 뱉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흉노왕은 빨리 나와 항복해라. 너 안 나오면 동돌수와 같이 머리 베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윽고 운무가 흩어지며 천지가 맑아졌습니다. 이 이후에야 흉노왕은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봉이 동돌수의 머리를 베는 장면은 보지 못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군사의 주검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은 군사가 불과 5천여 명이라 얼마나 군대가 컸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5천여 명도 사방으로 다 도망하고 있습니다. 흉노왕이 크게 겁을 먹고 달아나거늘 대봉공자가 말을 채쳐서 흉노왕을 따라 앵무주에 다다르니 중천에 있던 해가 거의 서산에 걸리더라. 자, 이렇게 이 대봉전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사구조가 동일하죠. 이렇게 여성 주인공, 남성 주인공의 서사구조가 동일하고 상세한 내용은 약간 다르고 이런 걸 활용해서 학평에 출제되기도 했죠. 우리 이대봉전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변형 문제 파일이거든요. 앞부분에 학평 변형 문제 출제되어 있는데 우리 이 중에 하나 풀어봅시다. 지문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메모장에 문제를 옮겨왔어요. 학평 1번의 변형 문제입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선우는 장원수가 자신의 아군을 섬멸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선우는 앞쪽에 장원수와 관련된 사람이죠. 여기 나오죠. 선우는 장대에 올라서서 자기 부하인 총날이 죽는 걸 보고 있었어요. 1번은 적절하죠. 2번. 장원수는 선우의 목을 베지 못하면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다. 장원수가 선우 도망가는 거 따라갔으니까 역시 이거 적절해 라고 보시면 안 되죠. 자, 장원수는 선우를 따라갔어요. 그 이유는 달아났는데 죽이지 못하면 후환이 될까봐 따라간 거고 일단 승첩한 사연을 천자에게 전했어요. 이미 자기는 이겼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선우의 목을 못 빼면 나 진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흉노왕은 이대봉이 동돌수의 머리를 베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렸죠? 나중에 날씨가 맑아진 후에 자기 군사들이 죽었다는 걸 알았을 뿐 지금 이렇게 싸우는 장면, 특히 동돌수의 머리를 베는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4번. 동돌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대봉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겼다. 동돌수가 이대봉에게 도전장을 내밀 때 모습 굉장히 호기롭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대봉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겼겠죠. 5번. 대봉은 자연현상을 조절하는 전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 2명의 신을 불러온 것 자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틀린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 확인 문제 살펴봤고 변형 문제 말고도 기타 다른 문제들 뒤쪽에 출제되어 있으니까 분석 파일 통해서 꼼꼼히 공부하고 변형 문제 파일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대봉전 해설 영상 마무리하고요. 2023년 시행된 고3 3월 학평 국어 영역 중에 문학 파트 전체 해설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